네, 이동형의 정치 1번지 매주 금요일 현대 정치사의 숨겨진 얘기를 풀어봅니다. 작가 이동형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얘기 준비하셨습니까? 엊그제 수요일이 제주 4.3 사건이 일어난 지 65년이 지난 날입니다. 네. 요즘 4.3을 다룬 지슬이라는 독립영화가 독립영화로서는 의례적으로 7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기도 한데요. 미국에서 상도 받았죠, 이 영화가. 네, 썬댄스 영화제 대상 받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받은 겁니다. 예. 이 영화의 흥행을 보면서 4.3이 아직 우리 국민들에게 잊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4.3은 그 냉전 시대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일 중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4.3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그런데 남재준 신임 국정원장이 국정원장 임명되기 전에 강연에서 4.3 사건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일어난 무장 폭동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밝혀져서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이런 발언이 논란이 일자 그 인사청문회 때에는 기존의 주장에서 한 발 물러나 4.3 사건의 시작이 북우 지령을 받은 사람에 의해 시작된 것일 뿐 참여한 사람이 모두 폭동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나라의 법을 추상처럼 지켜야 할 고위 공직자가 과거에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4.3 사건은 그 2000년 1월 12일에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 공포되어서 2003년 10월 31일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진상조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국가 권력에 의한 대규모 희생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고 유족과 제주도민에게 공식 사과를 함으로써 그 성격이 이미 규정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특별법이 제정되고 대통령이 공식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념적으로 반대편이라고 해서 폭동이라고 규정하고 피해를 입은 유가족들 가슴에 상처를 남기는 이런 발언은 조금 자제돼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피해자가 한두 명도 아니고 아유, 말이죠. 그렇습니다. 수만 명에 네. 달한 엄청난 사건인데. 네. 그런데 이 4.3 사건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굉장히 관심을 보이곤 했습니다만 이번 위령제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국무총리가 이제 대신 참석을 했죠. 네, 그런 기대를 많이 했는데 대신 이제 국무총리가 참석을 했었죠. 그 후보 시절에 제주도를 직접 방문하셨죠. 그래서 제주 4.3 사건은 도민뿐 아니라 전 국민의 가슴 아픈 역사라고 하면서 4.3을 추모 기념일로 지정하고 제주도민의 아픔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것이라는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문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네, 그게 네. 큰 이유가 됐었는지 제주도에서 박근혜 후보가 굉장히 표를 많이 얻었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문재인 선거에서. 후보보다 더 많이 얻었었죠. 예. 그런데 65년 전 사건이기 때문에 젊은 층에게는 좀 낯선 사건일 수가 있어요. 예, 1948년 4월 3일 날 일어났다고 해서 이제 4.3 사건이라고 명명되었습니다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이죠. 그렇습니다. 이전이죠. 근데 실제로는 그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 전역에서 일어난 그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 그 와중에 일어난 무고한 양민의 희생 사건을 제주 4.3 사건 혹은 제주 4.3 항쟁이라고 합니다. 네, 한 7년 반이나 지속된 사건이에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2000년에 제정된 특별법에서 정의한 내용인데 네. 47년 3월 1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고 이것이 어떻게 4.3 사건으로 이어진 것인지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네, 47년 3월 1일 제주 관덕정 마당에서 3.1절 기념 집회가 열렸는데요. 네. 집회 중 기마경찰이 탄 그 말의 발굽에 구경을 나온 어린이가 치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이를 본 주변 사람들이 돌을 던지며 항의하다가 급기야는 경찰서까지 쫓아가는 일이 발생했는데 네. 경찰 측에서 이를 경찰서에 습격으로 오인하고 시위하는 군중에게 총을 발포하여서 일반 주민 6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네, 총을 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발포 사건이 4.3 사건의 도화선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경찰 발포로 시민이 사망했는데 당시에는 이제 정부 수립 이전이니까 네. 미군정 상태였죠. 그렇습니다. 미군정에서는 경찰의 잘못보다 시위했던 시민들 잘못으로 몰아간 거 아닙니까? 네네. 네, 그러니까 제주 도민들 민심이 들끓었고, 네. 근데 이걸 이제 남로당의 그 제주도 지부가 이 사건을 이용했다는 얘기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 남로당은 3월 1일 날 일어난 이 발포 사건을 계기로 삼아 반경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데요. 반경찰 활동. 그렇습니다. 경찰 네. 반날 이런 활동을. 이 때문에 아직도 4.3은 빨갱이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네. 그래서 미군정은 당시 보고서에 제주도를 붉은 섬 레드 아일랜드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좌익 색출 작업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주도 지사, 제주도 경찰 등 현지인들을 대거 외지인으로 교체하고 그 일제 경찰 출신과 서북 청년단을 동원해서 좌익 척결에 나서게 된 거죠.
이렇게 되자 수세에 몰린 남로당은 김달삼을 중심으로 무장대 350명이 1948년 4월 3일에 제주도 내 경찰서와 우익단체를 습격하게 됩니다. 이렇게 경찰과 서북 청년 당원들이 남로당에 의해 살해되자 다시 미군정은 더 많은 경찰과 우익단체 그리고 심지어 군대까지 제주도로 내려보냈고 그 양측의 어떤 치열한 교전 그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면서 이 군과 남로당 사이에 이제 협정까지 체결되지 않았었습니까? 네네, 평화협정. 예. 근데 그 협정 깨지면서 그때 이후로는 이 남로당과 군경과의 싸움이 아니라 아예 이제 무관 제주도민들 희생이 많아진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군정과 당시 경찰 측 책임자 조병옥 경무부장, 박사. 조병옥 박사 그리고 대통령 이승만의 강경 진압 의지 때문에 이제 평화협정이 파기되고 양민 학살이 일어난 건데요. 미군정으로서는 그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치르기 전에 제주도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였고요. 그러니까 5월 10일 날 선거가 있었으니까. 네. 그리고 단독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4.3 사건을 대한민국 정부 정통성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강경 진압을 명령했습니다. 네. 그래서 48년 11월 17일에 제주도에 계엄령이 내려지고 구연대 연대장 송여찬이 중산간지대를 통행하는 자는 폭도배로 간주하여 총살하겠다는 포고문을 발표함으로써 그 대대적인 진압 작전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중산간지대를 걸어 다니기만 해도 폭도다. 그렇습니다. 예. 빨갱이 폭도라고 그렇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중산간 마을의 강경 진압으로 이 마을의 거의 모든 집이 불타고 양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이제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양민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산속으로 들어가 빨치산 활동을 하게 돼버린 네. 겁니다. 그래서 군경은 반대로 가족 중 한 명이라도 보이지 않으면 전부 다 이 빨치산 가족으로 보고 나머지 가족도 몰살시켰는데요. 이런 총살에는 재판 등의 절차도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한마을 주민 400명 전체를 집단 총살한 사건도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아무런 법적 절차는 밟지 않았습니다. 네, 정말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 산으로 들어간 주민들 이른바 귀순 정책으로 인해서 산에서 나오게 됐죠. 그러면서 4.3 사건이 그때 일단락 됐는가 보이는데 다시 학살이 일어났어요. 네, 이게 귀순 정책으로 산에서 내려오면 모든 걸 뭐 용서하겠다 이렇게 해서 다 내려와서 일단락 됐다고 봤는데 한국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보도 연맹에 가입되었던 사람들 혹은 입산한 적이 있던 사람들을 그 예비 검속이라는 명분 아래 체포하고 처형하게 됩니다. 네, 보도 연맹 예비 검속 이것도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비 검속이라는 것은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직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차후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범죄 예방 차원에서 구금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보도연맹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 좌익에서 이제 전향한 사람들로 조직된 단체입니다. 네. 전쟁 직전에는 그 이 수가 전국적으로 30만 명 정도나 되었다고 하는데요. 예. 당시에는 이게 지역 할당이 있어서 이 30만 명 중에 좌익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도 상당수 가입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사람들을 예비 검속이라는 명분 아래 잡아다가 직결 처형을 했으니까 이건 전쟁이 남긴 어떤 또 하나의 큰 상처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아, 거기다가 또 이 사건 초입에 보면은 말이죠. 일제 경찰 출신, 네. 순사 출신들을 시켜가지고 단속을 하고 했던 부분들. 그 다음에 아니야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네. 안 보이면은 네. 너희가 빨갱이 가족이라고 빨갱이 뭐라 그러는 가족이라고 거죠. 그래서 그걸 다 몰살했다. 아, 이거는 그러니까 예. 야, 같은 민족으로 그런 전쟁 중에도 진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그렇습니다. 일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네. 전쟁이 일어나니까 더 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제 경찰 출신이 진압을 했기 때문에 제주도민들의 민심이 더 이반되었다고도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예비 검속. 야, 참 이런 거는 이건 예비 검속이라는 건 사실 일제 시대 때 있었던 독립운동가를 탄압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렇죠. 그런 법률인데 이게 그때 사용되었습니다. 네. 결국 4.3 사건은 이 전쟁이 끝난 다음이죠. 54년 9월 21일. 전쟁이 53년 7월 27일에 네. 기준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1년이 좀 넘은 다음에 한라산의 그 금족 지역 해제됨으로써 끝이 났는데 그 4.3 사건의 피해 상황을 전부 정리를 하면 어느 정도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당시 그 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3만 명 정도의 희생자가 생겼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조사를 바탕으로 피해 유가족들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았습니다. 네. 신고 접수를 받아 보니까 15,000명 정도의 그런 사망자가 발생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중 좌익 무장대에 의한 사망자도 1,000명이 넘었고요. 네. 우리 군경도 3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 제주도 전체 인구가 28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3만 명이면 도민 10명 중 한 사람은 이 4.3 사건 때 그 희생되었다고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겠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흔히 제주도에 가면 그 동네
제삿날이 다 똑같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네, 않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예, 직접 피해를 입은 사망자도 이렇게 많으니 사건 관련자와 유가족들의 그 아픔까지 생각한다면 4.3은 역시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아픈 사건으로 기록되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인 그 미 군정 시대에서 시작을 해서 네. 1950년 한국 전쟁 일어난 동간에 다시 또 이게 커지고 그렇습니다. 전쟁 끝난 다음에도 1년이나 더 가고 네. 그냥 엄청난 사건인데요. 그런데 이런 학살을 피해서 제주도에서 일본으로 밀항한 사람들도 당시에 많았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제일교포라고 하죠. 흔히 뭐 자이니즈 코리안이라고 하는데요. 네. 제일교포들의 그 성씨를 살펴보면 고씨와 강씨가 많습니다. 네. 이들이 바로 이제 제주고씨와 제주강씨들이죠. 네. 고씨와 강씨가 이 흔한 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제일교포 중에 고씨와 강씨가 많은 이유는 이들이 바로 4.3을 피해 일본으로 밀항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반도의 아픔이 열도까지 이어진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역사의 아픔은 자꾸 덮어버리려고 그럴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밝혀내고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그렇습니다. 것 그래야 같습니다. 다시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동영 작가였습니다.